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호조로 인공지능에 관한 투자 우려 완화 소식에 S&P 500이 8일 연속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최장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4월 2일 이후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데 성공하며 오랜만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 외에서 4% 급락을 보였습니다. 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에도 주가가 타격을 입은 건 중국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의 생산 조립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는 오는 3일부터 발효되는 25%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행될지 그간 기업 간의 혼란이 있었다면서 CBP의 공지는 USMCA를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2차 제재 대상이라는 소식에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WTI는 전장 대비 높아진 배럴당 59.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수요일장 열렸을 때는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면서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0.3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관세 부과 전에 수입들 많이 했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메타와 MS 그리고 오늘은 아마존과 애플까지 물론 뜯어보면 실적에 조금씩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게 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긴 연휴를 앞둔 상황 속에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연휴 앞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컨콜에서 머스크가 이제는 도지가 아니라 테슬라에 조금 더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도지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와중에 테슬라 이사회에서 새로운 CEO를 임명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 보셔야겠죠.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오늘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상장 기대감 속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휴장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퇴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좀 봤을 때 테슬라 이사회에서 새로운 CEO를 임명하기 위해서 서치펌과 함께 좀 의논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없던 내용이 나온 건 아닐 거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라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듭니다. 한때 이제 시가총액이 1.5조 달러까지 이제 돌파했으면서 이제 상위 종목까지 이제 매그니피션트의 이제 5위 안에까지 들었던 이제 전기차 시대의 절대 강자였죠. 이제 테슬라가.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누구보다 이제 테슬라 비전과 운명을 같이 해온 인물이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백악관과 이제 워싱턴 정가에 발을 들이면서 테슬라 경영에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얼마 전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전념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뭐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정가에 이제 본격되던 지난달이었죠. 이제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글로벌 서치펌 CEO가 이제 후계자 물색을 공식 의뢰하면서 포스트 머스크 체제가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이제 테슬라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머스크는 이에 특별한 반론 없이 다음 달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런 발언과 상관없이 몰래 내부적으로 대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스크 본인이 뭐 이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 부재가 이제 단순한 분위기에 그친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이제 테슬라의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사실 올해 1분기에 이제 무려 71%나 이제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 매출도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강세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어쨌든 중국이라든가 독일, 캘리포니아 주요 시장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행보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 상당히 어쨌든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밀착이 이제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일부 테슬라 운전자들은 차량에 머스크와 선긋기라는 이상한 어떤 스티커까지 붙이고 다니고 있을 정도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는 어쨌든 경영진조차 머스크에게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한 임원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에게 사임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럴 바에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인사는 용기를 내서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한 인사들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비전을 제시했던 그 원래 이제 로봇 전기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회사, 로보틱스 플랫폼 회사에서 전환이 정말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 플랫폼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든가 신규 사이버캡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 모든 걸 다 달성하면 1.5조 달러뿐만 아니라 이걸 향상시켜서 30조 달러의 어쨌든 기업으로 향상시키겠다. 뭐 이런 비전을 제시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어쨌든 뭐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주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우리는 절벽에 서 있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컴백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부진하고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CEO의 어쨌든 리더십이 부재하다 보니까 후계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뭐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어쨌든 한 CEO와 함께 20년 가까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없을 때도 진짜 혁신 기업이 한가라는 거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후배 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지금부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테슬라 하면 머스크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 20년 동안 함께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머스크라는 인물을 바꾸는 것 또한 사실상 쉽지는 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현실적인 행보를 좀 보자면 어떤 걸로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 같아요. 아까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밀착돼서 성장해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원초적인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머스크의 브랜드고 전기차 개발부터 생산, 디자인, AI, 로봇, 위성, 인터넷까지 모든 방향성이 사실 그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의 입을 통해서 확정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 최근까지도 이제 20명이 넘는 핵심 임원들이 머스크에게 보고받고 결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최고 이제 책임자고 CPO라고 하죠. 이 역할도 머스크가 겸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없는 테슬라가 이제 구조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사실은 이런 머스크를 대체할 만한 어떤 CEO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제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회가 시도 중인 현실적인 비머스크 체제가 가능한가라는 데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EO 논의를 시작했을 때 두 가지적인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정치 집중이 본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주가 하락과 어쨌든 실적 부진이 투자장에 부실을 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비머스크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감지가 됐을 때 이제 독립 이사를 이제 보강을 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제품 권한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머스크 없이 사실 비전을 팔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간단치가 않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복귀했을 때 그 점차적으로 어쨌든 역할을 축소하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테슬라에서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어쨌든 머스크의 역할을 좀 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나 우주, AI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주나 AI 쪽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사회 중심의 CEO 분리 구조를 좀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앤디나 이런 체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체제를 좀 베끼면서 실행을 담당한 전문 경영인을 주고 머스크는 의장급으로 이제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렇게 정착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완전한 분리 없이 이제 단계적 전환을 좀 하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지만 후계자를 내부적으로 좀 키우면서 지금 후계자를 전혀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키우면서 3년부터 5년 내 머스크 없는 테슬라 시대를 준비하는 방식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카리스마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성장해 왔는데 사실 시스템만 있다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사실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애플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뜨고 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애플이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도 잘 버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애플이 시스템 내재화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 성공을 한 것처럼 테슬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게 시스템이 내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판단이 좀 들지만 애플처럼 시스템 내재화에 완전히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본받아서 테슬라도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서치펌과 함께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뉴스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 결국 법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걸 보면 애플의 고위 임원이 위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법정 모독죄에 적용이 되는지 같이 조사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20년으로 약간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애플하고 이제 에픽게임즈라는 두 회사가 사실은 에픽게임즈라는 두 회사가 이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제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이제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 소송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게임 업체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이제 자사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30% 이상 수수료를 요구하는 독점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라는 자사 결제 시스템들을 심었고 애플은 이를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이 앱을 앱스토어에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양측이 앱마켓 독점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해서 서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서로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고 결국 이게 2021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요게 독점은 아니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애플이 외부 결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사실상 이제 뭐라 그럴까? 기만을 하는 약간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플과 고위 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애플이 그동안 2021년의 판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잡한 외부 링크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거 이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링크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링크 버프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우회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해서 이제 애플이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렵게 해서 에픽게임즈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기만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법원이 자신의 판단을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 자신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애플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민사 불복이 아니라 형사적인 자신들을 모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일부 고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 검찰에 이제 어쨌든 회부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되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법원의 이런 것들을 모욕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으로 이제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판결은 사실은 이제 빅테크들의 어쨌든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기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어쨌든 구조에 대한 전환적인 압박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테크 기업도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구글도 비슷한 구글 스토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규제의 피가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통한다는 선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더 이상 생태계가 자기 뜻대로만 그러니까 빅테크 뜻대로만 설계할 수 없다라는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에픽게임즈가 2020년에 이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가 아니라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라는 부분이 계기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뜻대로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네네.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독점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 안에서 앱스토어 정책은 어떻게 좀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왕국이라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아서 자신이 만든 생태계 안에서 룰을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린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많은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는 공공성이라든가 경쟁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애플의 어쨌든 정책이 지금까지는 모든 결제는 애플을 거쳐라라고 얘기하면서 개발자의 외부 버튼 금지라든가 개발 수수료의 최대 30%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결제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나와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네이버의 어떤 소설 같은 걸 읽으실 때 결제하실 때 애플에서 만약에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내시는데 그걸 PC에서 결제하시면 수수료를 내지 적어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플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환불 정책 모두 이런 게 애플이 통제하는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 서비스의 매출 50%는 이상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 수익률이 사실은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높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 결제 허용 범위도 넓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입 정책도 재설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앱에 어쨌든 지금 심사도 투명성이 좀 요구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있었던 그 에픽 게임즈 같은 거는 일부러 퇴출을 사실상 시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자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퇴출시키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플랫폼의 허용도 압박이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S 전용의 어떤 마켓이 아니라 열린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 전용의 마켓이 아니라 뭐 다른 데 지금까지는 애플 전용만 됐던 이런 건데 향후에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쪽에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플랫폼의 질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애플의 인앱 결제와 관련한 내용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AI 앞에 장사 없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YOY 대비해서 13% 그리고 순이익은 YOY 대비해서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애저,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3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AI가 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줬습니다. 근데 좀 체크해볼 부분이 있다면 AI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수치로 나오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네,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잘 판단하시, 잘 보신 것 같은데 사실 AI가 사실은 최근까지 뭐 끝없이 투자하고 AI는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사실 믿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현실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분기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는 AI 투자는 사실 감소의 신호입니다. 사실 AI 투자 사이클이 일막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메이징합니다. 예, 사실 얘기하신 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3% 증가해서 701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8%, 무려 18%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2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사실은 1위 탈환도 눈앞에 있지 않을까, 1위 탈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총이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장 이면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성장 이면에는 전년 대비 그 투자 감소도 좀 있다고 봐요. AI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1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패턴이 좀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는데 AI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단순히 요게 이제 투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화 측면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까지는 투자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효율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AI 시대가 양적인 측면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 시대가 됐다는 경쟁의 시대가 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는 게임이 들었다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얼마나 잘 써내냐는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부터는 양적인 투자에서 질적으로 가는 어떤 성장의 어떤 첫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PU가 사실은 계속 뭐 누구든지 많이 사서 뭐 이렇게 블랙엘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주문이 밀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어떤 이막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GPU 전쟁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증명하는 전환의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전까지는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아웃풋을 내고 있느냐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투자에 있어서 이막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향후에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게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AI 투자가 사실은 이제 많은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변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GPU에서만 이제 전환을 해서 많은 팀들이 이제 GPU를 누가 더 많이 사느냐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 상당수를 어쨌든 자체 칩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좀 해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진 판도인 것 같고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달라진 판도 이런 것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제 얼마나 많이 써내느냐가 성패를 좌우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효율화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AI 서비스화의 어떤 극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생산성 증가와 비용 절감, 구독률 유지 상승이 이제 향후에 어쨌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 것 같고요. 인프라 운영이라든가 효율화, 자산의 회전율 강화도 판단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AI 맞춤형 시장을 공략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범용의 어쨌든 이런 진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좀 많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너무 많은 자원을 써서 너무 많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비용이 이제 기업에게 많은 어떻든 힘듦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의 어쨌든 코파운드, 약간 효과를 내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걸 갖고요. 이제 AI를 팔기보다는 AI를 통해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의 장기적인 전략은 이런 방식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AI 자체가 수익 모델이자 락인 장치가 되는 구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생태계 안에서 AI가 가장 잘 작동하는 방식을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와 오피스와 이제 애저가 같이 AI가 다시 생산되는 향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AI 제국을 만들겠다는 약간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떤 AI 투자 계획을 살펴보고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광고, AI 둘 다 잡은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고 매출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가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했고 이 부분이 실적 호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으나 일단 물론 이게 이제 미중 갈등과 공급망과 관세 충격 이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판단은 좀 약간 조금 이따 이제 유보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만의 실적을 놓고 본다면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제 완성형 모델의 여러 가지 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어떤 광고 매출의 구조적인 어쨌든 전환에 메타가 성공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릴스라든가 스토리 쇼핑이라든가 콘텐츠 AI를 최적화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됐구나. 비용을 줄이고 클릭률을 높이는 성능 기반의 광고형 구조를 잘 완성을 했다. 메타가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단가 인상 없이도 총 광고량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체류 시간도 증가를 했고 플랫폼의 락인도 이제 심화 현상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메타의 어쨌든 앱 전반에 어쨌든 사용자 체류 시간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피드백을 추천하고 콘텐츠 소비 시간을 어쨌든 연장할 수 있어서 광고주가 이제 이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쨌든 많은 광고주, 테무라든가 이런 소비층에 있는 어떤 쇼핑몰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어떤 그런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징 플랫폼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 왓츠업이 어쨌든 기업 메시지를 자동화시키면서 결제를 연동화를 시켰는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의 수위를 다변화할 수 있는 AI가 시작되면서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관세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의 약 10% 이상이 이제 중국계 플랫폼이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쉐인이라든가 이제 테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관세 강함의 이제 디미니스 조항 폐지로 이 광고주 집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 CFO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부 아시아계 광고주가 이미 집행을 줄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를 MS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실은 투자를 64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상세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지금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반독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과 이제 유럽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넘어설지가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부분을 이제 향후에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의 광고주 중에 한 10% 정도가 쉬인이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중국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사실 광고 수익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도 나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들을. 네. 그럼 지금 대비책들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대비책은 일단 그 관세가 없는 게 가장 좋은 대비책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광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재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광고 대상으로 자동화 마케팅 툴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광고주가 몰려 있는 것들을 사실은 동남아라든가 인도계 이커머스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리테일과 협업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중국 쪽에 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상당 부분을 월마트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스포티파이들과 연계를 해서 이쪽 광고주들을 이제 유치하고 있는 것에서 그것은 전체 광고주 포트폴리오를 중국에 많이 있었던 부분을 상당수를 이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앱 쪽에 이제 상거래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쇼핑이라든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요거를 아웃앱으로 했었거든요.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걸 안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요 이탈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계 광고 이탈분을 인앱으로 앱 내에 판매 전환으로 이제 회수하려는 전략으로 좀 하려는 걸로 이제 상세를 하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2분기 매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반독점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기능 분리를 가속화시킬 것 같아서 앱 간에 어쨌든 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간의 정보를 이제 교환하고 이랬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리즘 접근을 부여해서 원래 문제가 계속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제 공공성 캠페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요 소송이 빨리 나와야 뭔가 이제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일단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비책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카멀라 해리스 컴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좀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카멀라 해리스가 일단 다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계 복귀에 대한 암시는 지금 분명히 한 상황인데요. 2026년에 있을 주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카멀라 해리스가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패배 이후에 두문불출 좀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니 이제 여러 가지가 했는데 이제 주지사 출마서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정계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의미를 약간 부여한 것 같아요.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최근 18분 정도 연설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공공정의와 권리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주지사 출마라든가 차기 캘리포니아 이제 주지사 출마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정계 복귀는 분명하게 의지를 암시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선택을 국민과 나누겠다. 뭐 그냥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 소송에 명확한 귀환 선언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왜 캘리포니아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기만 하면 거의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통령으로 물러난 이후에 사실은 연방 레벨에서 이제 계속 요게 어쨌든 요 부분에서 성장을 하면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방 레벨에서 다시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지역을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복귀 시 이제 부담도 좀 적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케빈 뉴섬이라고 지금 산불난 그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어쨌든 주지사가 임기가 종료가 되고 산불로 인해서 지금 주지사 인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을 때 이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이런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리더가 없고 차세대 여성 주자가 없고 소수민에 대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상징성이 상당히 많다는 판단에서 아마 이런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발언에서 여러 가지 시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구도 내에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구심점을 잡겠다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자기가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열흘 만에 자신이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출마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 주지사 선거 관련해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그리고 그거는 열흘 만에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정정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해리스가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예정을 좀 했을 때 향후 미국 정계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일단은 잠잠했던 잠룡 한 명이 이제 상징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가 전면 부상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바이든의 어쨌든 세력의 본격 경쟁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의 리더십의 복권이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진보 아이덴티티의 어떤 재정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당 내 진보 중동 라인이 재정립.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의 어떤 선두주자랑 이런 사람들이 지리멸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 내 블루칼라 기반의 도시 진보의 연합이 재구성될 것 같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공화당과의 구도에서 이제 트럼프 해리스 리턴 매치 시나리오가 다시 또 약간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정책이라든가 가치관 이렇게 정면 비판에서 구심점이 좀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뭔가 구심점이 생기는 약간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유일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사실 프레이밍이 강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민주당의 반격 이미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 여성 정치 그리고 어쨌든 유권자의 지형 재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점에서 약간 시사한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카말라 해리스까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 6번째입니다. Two doors instead of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문구가 사실 대부분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한테 30개 인형 대신에 2개 인형으로 만족해라. 어느 정도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해라라는 표현을 좀 썼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전쟁 중에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뭐 지금 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분이 진짜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100일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여론조사나 이제 자신의 어떤 인기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역대 최저입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뭐 트루먼이나 뭐 이런 오바마나 이런 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 거의 다 50%가 넘고 트루먼 같은 경우 뭐 거의 80% 이렇게 막 했던 분인데 이분은 40%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깰 정도로. 근데 이런 감각이 없거나 공감이 없는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이한테 꿈을 빼는 크리스마스 때 아이한테 꿈을 빼는 이런 발언도 그냥 희생하라고 얘기하면 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두 가지를 늘 얘기하세요. 모든 건 바이든 탓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건 중국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발생한 충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바이든 탓이라고 하고 수입 증가와 어쨌든 무역 적자에 대한 공급망 왜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발언을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인형 2개만 있으면 된다. 예, 중국은 공장이 멈추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중국 제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나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투자는 바이든 시절에 유치한 거고 사실은 그때도 호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절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걸 공감하는 걸 전혀 없고 사실 더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고 관세 수입으로 세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도 반대되고 있거든요. 실제 하루 평균 수입은 관세 수입은 9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소득세를 대체하고 있는 기준선은 66억 달러인데 이 부분에 9억 달러로 관세 수입을 대체하고 있다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감이나 어떤 셈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 부분이 부족하고 제조 라인이 차질 있고 소비자 가격 상승하고 중상층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경제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혼란과 조정으로 공장과 일자리를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자신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협상 카드인지 본인이 재정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호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일자리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경제 정책의 쇼맨십인지 전략인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시장이 정확하게 이걸 깨닫고 판단을 하면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상징과 레토릭이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면서 트럼프 이 길은 이제 100일 만에 드러난 불확실성이 이제 그 끝이 어딘지 묻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지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들, 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무역 정책을 본인은 이제 겨냥을 했지만 정말 이 나비 효과가 정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탄은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 대란이 날 수, 이게 사실 장난감 대란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장난감의 그 칸이 다 비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45%의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 그 란이 다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게 왜냐하면 저 란이 비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조업체이 생산을 늦추고 주문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미 공급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딜레마는 부자들의 애국과 국민들의 희생이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문제는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서민 가정은 사실은 장난감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로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중간 관리들이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게 대통령이 항공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정말 이 서민들 밑에서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행복이 정말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이 고민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애국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애국은 국민에게 모두 균형 있게 요구되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것만을 애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애국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국가를 위한 애국이 정당화되려면 그 대가가 모두에게 함께 나눠야 되고 그 효과도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를 위한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만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못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트럼프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불행하게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하자면 선반이 비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정치적 메시지는 가득 차 있는 이런 지금 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은 데이터로 기반으로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효과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미국 정치가 어떤 선택을 받을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정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통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47%나 급락하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4월 말 기준으로 추가 10%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같은 경쟁 코인들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탈릭 부테린 공동 창립자의 은퇴설과 재단 내 전략 갈등까지 겹치며 이더리움은 기술 업그레이드만으로는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르다노 창립자는 이더리움이 마이스페이스나 블랙베리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더리움을 미국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일부 친트럼프 성향의 금융사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규모 매수가 없다면 지금 이더리움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강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리퍼블릭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최근 하락세기 패턴을 돌파하며 상승 전환 신호를 나타냈고, 일각에서는 2025년 말 $10 도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0.22달러 목표가 형성됐으며, 스토캐스틱 RSI 지표에서 강세 교차가 발생해 매수 압력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도지코인이 3, 4년 주기로 사이클 고점을 형성해왔으며 2025년이 다음 고점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0.182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 저항선인 0.1810에서 0.1840달러 돌파 여부가 상승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0.1680달러 아래로 밀리면 상승 시나리오는 무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플이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입법 초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영국 총괄 캐시 크레독은 최근 영국은 리플에게 거대한 기회라며 유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규제 프레임워크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은 이번 주 초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입법 초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플은 미국과의 규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EU와는 선을 긋는 영국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미국의 최대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미 2020년에는 런던을 글로벌 본사 이전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은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매크로 투자자이자 펀드 매니저인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폭발적 랠리를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 유동성을 키워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리츠먼드 연은의 제조업 고용기대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자 경기기대지수 역시 2009년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타피에로는 이를 극단적 경기 침체 신호로 평가하며 이런 흐름이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여름 전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8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파이코인 파생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관련 쇼핑몰에서는 파이 지도와 파이 계산기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며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파이코인 생태계 확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기념한 1+1 행사, 오픈 메인넷 축하 이벤트, 해외 거래소 가입 안내 등도 대중적 관심을 높였고, 파이코인의 독창성을 다룬 서적까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파이코인을 단순한 화폐를 넘어 관계를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사람 중심의 휴먼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신규 디자인 포스터와 홍보 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커뮤니티를 꾸준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코인의 독창적인 생태계와 인본적 성격이 앞으로도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호실적을 나오면서 또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불러일으켜졌다라고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질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전 거래일에 좀 관망세가 짙었었는데요. 어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이었죠. 오늘 그 사이에 또 많은 소식이 쏟아졌는데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서는 좀 관망세가 짙었었고 뉴욕 증시는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예측가를 보니까요. 코스피가 0.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깊습니다. 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토님, 오늘 우리 시장 좀 관망세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도 쉬었고 이제 월화가 또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수급적으로도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도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금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도 시장은 좀 관망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만 관망세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뭐 밑으로 꺾인다거나 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2,550포인트를 겨우 넘어서 수요일 날 마감한 거를 살펴본다면 2,550포인트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가 어떠한 역할을 진행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는 종목들,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방향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두 개의 기업이 좋다 보니까 기술주, 빅테크주들이 같이 좀 끌어줬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애플의 실적이라든지 아마존의 실적은 또 반대로 또 많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두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고 하죠. 가이던스가 썩 좋게 나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좀 압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만의 또 문제가 있죠. 현재 뭐 시장이 좋고 나쁘고 이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사표가 수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까지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현재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뜩이나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직도 국내 시장에는 지금 존재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말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관망의 장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는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망세인 자세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 한수원에서 한수원이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선 대상 협상자였는데 이제 최종 선정이 되고 오는 7일에 본 계약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주들 지금 안 그래도 기대감으로 좀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진짜 이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턴키 공사라고 하죠. 네. 전체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설계서부터 시공, 그다음에 마지막 운전까지 같이 하는 이 턴키 공사를 수주를 맡았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게 2016년에 UAE에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다음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룬 쾌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체코 이 원전 수주, 두코바니 원전 수주도요. 금액 자체가 26조 원이나 되면서 체코 내에서도 여태까지 역대 프로젝트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두코바니 원전을 또 우리가 계약을 따낸 다음에
테멜린 원전이라고 또 2기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체코 내에서. 아마도 이번에 협상이 잘 돼서 도장까지 잘 찍는다면 테멜린 원전까지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올 것 같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지만 아마도 원전 종목들 중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역시나 대장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시공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탄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거기다가 원전 쪽에 팀 코리아라고 하죠. 한수원이 이끄는 팀 코리아에서 원전의 설계 쪽을 맡고 있는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가 또 지금 시간의 프리마켓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적인 뭐 우진이라든지 우진엔텍, 기자재 쪽까지 오늘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오히려 원전 쪽이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시장을 좀 막아주는 영향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럼 앞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원전 쪽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냐라고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만 좀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요.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전고점까지 다가온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해선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돌파 매매라는 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들어오시는데요. 돌파 매매라는 건 말 그대로 전고점인 3만 원짜리를 넘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진행하는 거지 3만 원이 넘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상하면서 지금 사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적인 자리는 어느 정도 조금은 불안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장주격인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그다음 우진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 부분, 이 차트상으로는 좀 고점으로 확인이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도 멘토님께서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 MS, 메타 쪽으로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이 광고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오면서 AI 쪽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기술주 정도는 조금 더 호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될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광고 AI, 특히나 광고 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금리가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광고비 지출이 사실은 없거든요. 광고주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메타가 왜 이렇게 광고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났지라고 좀 살펴보니까 결국엔 메타가 하는 광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뭐 TV라든지 OTT 아니면 유튜브에 중간에 껴가지고 뭐 큰 돈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요. 메타가 하는 광고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고 사업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중간중간 연관 광고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고 있냐? AI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개인 사용자들의 유형이라든지 패턴을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릴스에 넣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광고들은요.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액 자금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타에 대해서 이런 중소형 중소기업에 대한 광고 매출은 조금 더 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또 MS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AI 데이터 센터 완공이 연기됐다 아니면 사놨던 부지를 다시 취소했다라고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AI에 따른 뭐 반도체라든지 뭐 가속기, 데이터 센터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AI에 대해서 아직도 성장세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더군다나 AI에 대해서
계속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 AI에 관련된 고성능,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광고계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가장 또 크기 때문에요. 네이버까지 좀 지켜보신다면 AI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AI 쪽으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쪽으로 좀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쪽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시각 또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맞이한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전 거래일에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나흘간의 긴 연휴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을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 보합권에서 2,556.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03%에서 717.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은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탑의 1분기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구글 등과 함께 HBM4 납품 협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0.9%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빙산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1% 상승해준 모습으로 17만 9,300원 선에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재 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서는 거의 7%가 넘는 큰 낙폭을 그린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줄이겠다, 또 기존 공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런 이 시장 상황을 타개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가량 쉬어갑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오늘 0.5%가량 낙폭 그리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0.8%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전거래일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0.8%가량 하락하면서 7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방산주들의 실적 발표에 신호탄을 알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무려 전년 대비 3,000%나 급증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유중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 앞으로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0.3%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3%가량 올라선 모습인데요. 지난 30일에 미 해군성 장관이 HD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셀트리온 살펴보시면 오늘 0.4%가량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4월의 빅이벤트였던 미국 아마케가 드디어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셀트리온도 이곳에 참여해서 다중항체 기반의 항암 신약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는 소식도 들려왔긴 했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0.3%로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1%에서 2%가량 낙폭이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그래도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온 모습을 보였지만요.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의 약세 속에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은 더 큰 낙폭으로 현재 장을 지나가고 있고요. HLB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1.2%가량 상승해주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1.6%가량 하락하면서 로봇주들도 흐름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까지 미용 의료기기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에서는 클래시스만이 조금 소폭 상승세 보여주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강세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노동절을 앞두고 의료관광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력 상품인 리쥬란이 이 파마 리서치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 오늘 0.2%가량 낙폭 그리고 있고요. 펩트론 최근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비만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펩트론만 현재 2%가량 낙폭 그리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역시나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장전에 체크해봤던 원전주들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 한전기술과 한전산업까지도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거든요. 멘토니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세론이 작용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의 위치적으로도 제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게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테마가 이제 이렇게 해서 뉴스가 소멸이 돼서 주가가 끝났다라고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 좀 비교하긴 뭐하지만 전력기기 쪽도 좋다가 이제 주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전 테마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직은 죽은 테마가 아닙니다. 결국엔 제가 원전을 봐야 되는 거는 꼭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로 뉴스를 보지 마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전은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가속기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발전 산업이 점점 더 극대화되고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분명히 원전은 짝꿍처럼 따라가야 된다. 거기다 원전 플러스 전압기, 전선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AI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우리나라의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던 실적이 어떻게 나오던 항상 세론 현상은 좀 코스피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코스피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참여자들이 약간 뉴스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의 하락은 너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뭐 짚어주신 대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걱정할 정도로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빠릅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10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다 원래는 이제 코스피 200 선물에서 한 뭐 계약 금액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거기서도 한 1,500계약 정도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장전에 집어줬다시피 결국엔 정치적 리스크가 난제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분명히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은 전약 후 약일 것 같아요. 저 후반에도 강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들어온다면 2,550포인트를 지금 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50포인트를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오늘의 관건의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거길 깼기 때문에 오늘은 61선 밑으로 한 2,52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도 시장은 좀 떨어지는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력기, 전압기 쪽은 오늘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200 중에서는 두산이라는 지주사 종목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한 이틀 전에 뉴스를 보셨다시피 두산의 자회사 두산 B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박과 전지박을 만드는 AI 가속기 센터에 들어가는 전지박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따로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나쁜 거 대비해서도 두산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150에서 보자면은 역시나 강한 테마는 피부 미용 그리고 컨텐츠, 화장품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도 가장 덜 받고요. 거기다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계속되는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편안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쪽 테마 쪽으로 한 20%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시장이 좀 눌러줄 때도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포트폴리오 이쪽으로 변경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뭐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장중,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던 부분에 약간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를 않기를 좀 지켜보면서 확실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또 역시나 말씀해주신 일렉트릭, 이 전력 부분 쪽으로는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 쪽도 또 체크를 해주셨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주신 미용기기 쪽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투톱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더 쉬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은 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D램의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그래도 이 상승의 여력이 있고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마이크론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 네. 예, 주가가 상당히 안 움직이고요. 지금 55,000원짜리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지루한 포지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본다면 원래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 상태도 저번 주 그러니까 4월 한 마지막 주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서 좋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시장은 2,550포인트를 넘어서 2,600, 2,7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 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라고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런 종목들 정말 시간을 준다면 지금 완전히 최저점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지쳐서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버티신다면 저는 뭐 조만간은 아닙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리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더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55,000원이 깨지면서 54,9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해석까지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또 계속해서 사실은 좀 악재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하락폭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정부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수혜받는 이
이 유심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통신사들도 지금 조금은 모멘텀을 받아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도 세워본다면요. 일단은 저는 SK 사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SK텔레콤이 잘못을 해서 유심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SK 사용자가 알뜰폰까지 해서 2,50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휴대폰을 안 쓰는 완전 뭐 유아층 빼고는 거의 절반 넘게 SK텔레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쉽사리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유심이 자동으로 바뀌어져서 가장 편안하게 우리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아마도 약정 할인이라든지 약정에 걸려 있어서 SK텔레콤이 쉽사리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문회장에 나와서도 SK텔레콤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약정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요즘 시대에 좀 맞는 반응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악재가 터져 나오니까 유심을 제공하는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유심이 제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업적인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요. 현재 SK텔레콤에서 이탈돼서 나오는 가입자가 KT나 LG U+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텔레콤 외에 KT나 U+ 쪽, 특히나 타 이동통신사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좀 투자 포인트 세우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또 월, 화도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인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투자 포인트, 이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오늘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보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덜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는 2,550포인트를 이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2,520포인트가 그 다음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2,520포인트에서 여기서 좀 버텨주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2,550포인트 올라가서는 현금을 30% 무조건 보유하세요. 수익 나신 부분은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세요라고 제가 언지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그 현금을 신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조금 더 눌러주는 2,500포인트 초반선까지는 좀 더 밀려줘야 그때부터는 또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은 신규 매수도 금지다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520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금 확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개장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불은 켜져 있습니다. 0.11% 강보합. 코스피는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요. 선물에서는 일단 매도가 좀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과 좀 대비된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 정체가 좀 매우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이 시장 흐름들이 너무나 이 양극화를 좀 보이고 있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시초보다 오히려 하락폭, 수급 정체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현재 좀 상승 전환을 했죠. 이 부분은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의 관련된 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가 오늘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추세를 좀 되돌리면서 지금 과열 수급으로 좀 전환됐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됐던 영향들, 여기 더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 이 부분에 대한 호실적 기조, 여기 더해서 차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가 좀 되면서 견조한 AI 수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전반적인 캐펙스 투자 기조까지 확인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 정체에서 완화 기조를 좀 이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 증시 흐름들을 보면 시초의 흐름들은 좀 많이 동조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현재 삼성전자가 한 0.9%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1%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빅테크의 어떤 수급 기조가 좀 완화된 것과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 뭐 삼성전자가 미국 안에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좀 압박도 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좀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선물 지수도 약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나 아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왔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번 더 바뀌게 돼서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물러나게 되면서 국정 서열로 봤을 때는 4위죠. 2주호 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대대 대행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일단 컨트롤 타워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테마주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일단 전체적인 조언을 좀 짧게 주신다면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책주의 방향성들은 좀 너무 예측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야권의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대법원에서 이 파기 환송 조치가 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관련 뭐 인맥주라든가 뭐 정책 기대감을 좀 단계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시초에 좀 급락을 했는데 좀 공교롭게도 다시금 좀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특정 어떤 이 후보자 대선 유력 주자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대선 전국 안에서에 대한 수급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정도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 좀 이력들과 우리가 좀 대비해봤을 때 대선 직전까지 추가적으로 이 후보자가 확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분화된 어떤 정책이 현실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들이 재차 좀 남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어떤 토론회를 통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주가 당분간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포인트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보다는 급락시 일부 매수, 그다음에 뭐 상승시 일부 매도 이런 전략으로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맹목적인 어떤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마 관련된 부분까지 짧게 좀 조언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좀 담고 있는지 러브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KB금융,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보더라도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있습니다. 일부 대권 후보에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대체 거래소도 오픈을 했고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고 더불어서 이제 STO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어느 순간 보니까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SK텔레콤이 오늘 의외로 지금 외국인 상위 종목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기관 쪽에서는 오늘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사실 비수기가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5천억 원을 넘기게 되면서 창사 이래 1분기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증권, 금융 전반적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사랑하는 쪽이긴 한데 개인들도 최근에는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증권주나 뭐 보험주 사서 배당받자라는 시각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차트가 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을 좀 뽑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증권주와 금융주는 좀 단순한 좀 비교 대상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 기조를 봤을 때는 4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좀 상회하는 실적, 안정적인 EPS를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 좀 안겨줬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증권주의 경우에도 밸류업 정책 기대감들이 같이는 받았는데 일단 이익 개선 기조가 과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충당 부채에 관련된 설정률들이 정확하게는 뭐 크게 좀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됐고 최근에 증권주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게 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특히나 이익 개선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여기 더해서 이 정책 기대감들이 좀 한 번 더 부각이 된 것이죠. 뭐 코스피 5천 시대에 관련된 부분들,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 여기 더해서 철저한 어떤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이 과거의 어떤 정치 공백에 관련돼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그런 조정의 빌미 사항들이 오히려 정책의 기대감을 오늘 최근 한 2거래일간은 좀 받아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연속성 관점에서 향후에도 전반적인 어떤 이익 개선 관점에서는 증권주는 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의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 호황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증시예탁금이 늘어야 됩니다. 과거에 증시예탁금이 가장 크게 늘었던 구간이 한 전반적으로 한 70조 원대, 그 현재 구간이 57조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갭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수가 좀 상방으로 좀 이어지면서 증시예탁금이 재차 좀 유입이 되고 여기다 해서 거래대금이 재차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분명 증권주의 어떤 수수료와 어떤 이익 개선 부분이라든가 이 매매에 관련된 어떤 이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는데 이자 수익 부분들이라는데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관점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책에 관된 기대감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실적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따라주기 위해서는 지수가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그리고 거래 대금에 대한 확인이 선제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뭐 사상 최대의 실적 기조 정확하게 좀 잘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도 올해 예상되는 총 주주 환원율이 한 45%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좀 상향 제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 순이익을 올해도 얼마만큼 더 내느냐 이 규모에 따라서 총 주주 환원율이 더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금융주주사들에 대한 이 정치 리스크가 수급 공백을 좀 맞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련된 기대 요인들 좀 주목해 보면 뭐 저는 뭐 금융주주사들을 증권주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증권보다는 금융지주사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매기가 보험 쪽으로 좀 확산될까 했더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로 일단은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기 확산이 좀 일어날 수 있을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외국인 5위 종목이 사실 SK텔레콤이었습니다. 이제 유심 해킹 사고가 있어서 신규 가입 안 되게끔 중단 조치하겠다라고 사실상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인이 담고 있다, 상위의 종목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최근에 SK텔레콤의 이 유심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이 주가의 어떤 급락 부분, 네. 급락 비율들을 보면 한 2020년도 최저치보다 더 크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3월 이후에서는 뭐 최대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예상했던 뭐 마이너스 한 15% 이상 정도의 그런 갭을 좀 보여주고 있진 못한데 일단 현재 이 통신주 그동안 SK텔레콤에 대한 지지 방어가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현재 241선을 좀 이탈을 내고 난 이후에 수급적으로는 일단 뭐 공백 이후에 뭐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SK텔레콤이 전체적인 어떤 이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61%입니다. 그러니까 즉 100억을 벌면 61억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좀 지급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배당 매력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뭐 위약금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만약에 이 부분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좀 풀리게 된다면 가입자 수의 어떤 이동 영향, 이 부분이 실적에 어떻게 좀 연동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 1위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해킹 사태가 장기화가 좀 된다는 전제라면 실적의 어떤 영향들도 어느 정도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은 많이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심도 교체라든가 이런 발급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좀 접어들게 된다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어떤 시장 지위를 좀 이용해서 여기다 해서 배당 매력도 관점에 대한 수급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맞지만 배당 성향이라든가 고배당 매력들을 좀 주목해 보면 SK텔레콤의 과대 낙폭은 오히려 반대로 좀 장기간의 어떤 이 매력도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배당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가격도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고 일어나고 나서 지금 개파락하고 나서 그 부분을 아직 다 메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엔터입니다. 사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굳이 관세와 관련된 섹터를 쉬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쪽에서 좀 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엔터가 강합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해제라는 키워드가 좀 붙기도 했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중국 CCTV에서 올 하반기에 K-팝 아이돌들 대거 초청해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합작 공연을 기획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BTS랑 세븐틴, 엑소 같은 좀 최정상 아이돌 한 10여 개 정도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원전이랑 전력설비, 전선 제가 같이 좀 묶어놨는데 사실 이쪽은 크게 보면 AI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겠죠. 일단 원전은 개별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5월 7일에 체코 관련해서 본계약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대장주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는 했고요. 전력 설비랑 전선은 여전히 이제 AI로 연결을 좀 지어본다면 기업들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을 텐데 메타, 아마존, 애플 이제 다 발표를 했을 때 AI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유지하거나 조금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방전 관련해서 전력 쪽이 조금 쉬어간 경향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렇게 세 가지 열어봤는데 어느 쪽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엔터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브 그리고 SM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지금 JIP와 YG엔터테인먼트의 이 실적 추정치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증권사 전망치들은 실적 전망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3거래일간 이 엔터주의 수급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영향들을 보면 지난 4분기에 일단 낮아졌던 그런 실적 눈높이가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돈. 그래서 개별적인 데이터를 보니 공연 수익 그리고 여기 관련된
앨범 판매량들에 관련된 실적 기여가 좀 크게 좀 나타내줬었고 이번 1분기에 관련된 영향들은 신부 앨범이 발매가 좀 저조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계절적인 비수기, 활동 공백기에서 성과가 좀 있었다는 부분인데 근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 1분기에 활동했던 어떤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앨범 판매량들이 뭐 SM 기준에서 한 100만 장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기대율들을 보면 크게 실적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영향도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가 좀 더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 더해서 해외 투어 일정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엔터사들의 개별적인 어떤 일정들이 좀 다르게 좀 반영은 좀 되겠지만 이제 2분기를 좀 시점으로 해서 이제 하이브 SM이 본격적인 어떤 공연 그리고 JYP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슈퍼 IP의 귀환이라고 불리우는 뭐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이제 완전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재차 수급의 어떤 기대감 여기서 단순한 기대감보다 실적의 개선 내지는 확장 관점에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 뭐 우리가 이전에도 좀 엔터주 한번 말씀드렸을 때 네. 지금 한한령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인정한 바는 없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중국 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의 외형 성장 관점에서도 긍정적인데 만약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다시금 좀 열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관점, 즉 상승 여력 관점에선 충분히 이 기대감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뭐 8인조 보이그룹이죠. 이펙스가 중국에 이번 달에 이제 단독 공연을 네. 좀 한데 뭐 규모는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보들 보면 뭐 SM이 NCT 위시가 뭐 광주에서 쇼케이스를 최근에 좀 개최를 했었고요. 디어유가 2분기 텐센트 뮤직의 앱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오늘 뭐 CCTV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네. 대규모 콘서트를 합작해서 좀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충분한 좀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시장에 관련된 공연 기획 허가들이 재차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과거의 엔터주의 초호황기에 좀 맞물리는 그런 기대감들이 재차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엔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기사 보니까 이제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가 됐다라는 이게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보통 이제 기대감 그리고 네. 꿈을 먹고 사는데 사실상 해제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해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에 올랐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담았던 모멘텀은 좀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사실 엔터주가 작년 이 3분기부터 강한 수급적인 어떤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저조했던 실적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연 매출도 좋았고 해외 투어 성과가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2023에서 2024년도 넘어가는 이 구간이 사실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공백기가 좀 있었고 일부 군입대라든가 완전체 활동이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엔터주들에 대한 이 수급이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완전체 활동에 관련된 기대감 내지는 해외 투어 확대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게 된 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과거처럼 열리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실적의 기여 효과는 더 크게 좀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재는 뭐 북미라든가 뭐 중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에 관련된 이 팬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시장인 중국에서가 과거처럼 좀 개화를 좀 시작한다면 엔터주의 경우에는 뭐 초호황기에 좀 근접한 실적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과거에 한류 열풍을 좀 주도했던 엔터사들로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SM이라든가 디어유가 단기적으로는 좀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BTS에 관련된 팬덤 영향도 있지만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SM이 중국 시장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점,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주셨고요. 중국 모멘텀이 끼어 있다면 당연히 중국인 멤버들이 많이 있는 SM이나 디어유 관련 좀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이제 오늘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언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국장이 좀 잘 버텨줬었는데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수급도 진짜 잠깐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같아서요. 지금 시장 안에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래 가져가 봐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야 될지 오늘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전통적으로 대선 전에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적인 수급이 재차점 유입되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면 중대형주로 수급이 좀 이전되는 효과들을 보였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뭐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투시 먹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 대선 전국에 관련된 중소형주 위주의 자금 쏠림이 가장 큰 수급에 영향이 좀 되지 않은가. 이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재차 뭐 개진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오늘도 하락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이 실적 기저 효과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 부분들 특히나 뭐 모건 스탠리가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업종에 관련된 뷰보다는 상호 관세가 현실화가 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됐을 때를 좀 전제로 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 뭐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대선 전에는 중소형 주단의 수급이 싹 몰렸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중대형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주도주의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정 시적 나온 거 봤을 때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확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55,000원 선은 좀 지켜주면서 시장 안에서 이 정도 가격은 합의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55,100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고요. 휴일 앞두고 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줄줄이 공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장 출발부터 둘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코스닥이 소폭이지만 양전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05% 하락세 가져가면서 2,5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4%가량 상승해주면서 720선 다시 탈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1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6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놓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반대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자세 외치면서 185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커서 158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기관은 46억 원 가까이 물량 가져가는 모습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약품 쪽이 0.92%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통신업도 0.37%, 전기전자 0.3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기계가 2.1%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코 원전 계약 체결에 대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안에서 현재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업종들 하락세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운수창고의 경우에도 1.3%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고 유통업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계 장비가 1% 내외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계 장비 쪽에서 0.8% 현재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타 서비스도 0.8% 그리고 유통 쪽도 소폭이지만 0.6%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를 중단하라라는 행정 지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텔폰이나 유심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덕분에 현재 유통 쪽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건설 쪽이 3% 가깝게 거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쪽에서는 상지건설이나 동신건설처럼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기도 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이복제, 금융까지 이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상단에 자리한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체코 원전 관련주도 위치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수원이 사업비 26조 원 가량의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현재장 안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27,250원 선 두산에너빌리티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7%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의 자회사인 전자비지가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두산도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은행 블록딜 이슈도 함께 가져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안에서는 그래도 강세 실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현재 좀 정치인물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리스크 재부각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 관련주들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해서도 좀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세크에서는 6%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상장주인 세크 오늘도 오름세 가져가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시공테크처럼 다른 대선 후보 관련주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가량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오리엔트 전공은 15%가량 빠지는 모습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비벨룩스처럼 이런 이 SK텔레콤 해킹 이슈 관련해서 정보 보안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안에서 17%가량 올라가면서 8,81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련주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특이점도 한번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반도체 투탑 역시나 엇갈린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장안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는 현재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3% 빠지고 있고요. 기아는 낙폭이 더 커서 1.1%가량 더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장이 쉬어가는
하루 안에서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6%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5% 상승해주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하단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역시나 강합니다. KB금융 1.3%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래도 장 초반과는 달리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1%가량 양전한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HLB는 여전히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그런 흐름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0.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낙폭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1.2%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절 의료 관광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재 0.7%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로는 아직까지 0.4%가량 낙폭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거래가 좀 한산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앞으로 이제 중대형을 좀 바라보면서 중요한 이벤트 기다리면서 주도주 위주로 좀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연휴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